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3세죠.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가 1980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시골 처녀가 서울로 혼자 올라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개인연금 넣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15년간 월 30만 원씩 개인연금을 넣었습니다. 총 5,400만 원을 넣었죠.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월 45만 원입니다. 은행 직원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할머니 노후에 월 100만 원 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믿고 15년을 꼬박꼬박 넣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38년간 운영해온 미용실도 이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입니다. 임대료는 월 90만 원인데 매출은 7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매달 2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단골 할머니들도 많이 안 오시고 동네에 프랜차이즈 미용실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은 저처럼 속지 마시라고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처음 미용사가 된 건 1983년이었어요. 강남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죠. 그때 월급이 25만 원이었는데 용돈으로 5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 모았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송금 5만 원도 빼먹지 않고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3년을 악착같이 모아서 5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샴푸하고 수건 개고 하는 일들이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죠. 그래도 기술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선배 미용사들이 손님 머리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익혔어요. 파마 롤 감는 법부터 시작해서 커트하는 각도까지 머릿속에 다 넣어뒀죠. 그때는 정말 희망찬 시절이었어요. 기술만 있으면 굶지 않는다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손님들이 순자 씨 손이 참 야물다 하면서 칭찬해 주시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미용실 청소하고 준비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1985년 드디어 제 미용실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네 작은 상가 1층에 있는 15평짜리 미용실이었어요. 권리금이 500만 원이었는데 그동안 모은 돈을 털어서 인수했습니다. 그때 기분이란 정말 형언할 수 없었죠. 제 간판이 걸린 제 가게라니요. 처음에는 손님이 하루에 2에서 3명밖에 안 왔어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는 날도 있었죠. 그럴 때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곤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미용실보다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게, 조금이라도 더 정성스럽게 해드리자고 마음먹었죠. 파마약 냄새로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면 창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목이 아프시다고 하면 수건을 더 포근하게 받쳐드렸어요. 그런 작은 정성들이 쌓여서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남편을 만났어요. 택시 기사였죠. 첫 인상이 참 성실해 보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했거든요. 미용실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정차해 주셨어요. 그때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목소리가 참 온화했어요.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은 항상 성실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절대 늦지 않았고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택시 일이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법도 없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믿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양가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치렀죠. 신혼집은 전세 1,000만 원짜리 아파트였는데 그때로서는 꽤 괜찮은 곳이었어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작은 주방이 있는 집이었죠. 처음 열쇠를 받고 문을 열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설렘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신혼 초기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택시로 월 120만 원 정도 벌어오고 저는 미용실에서 8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꽤 괜찮은 수입이었죠.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오늘 어땠어? 하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곤 했어요. 남편은 택시 손님들 이야기를, 저는 미용실 손님들 이야기를 했죠. 1990년에 첫째 아들 대호가 태어났어요.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느낌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이 제 몸에서 나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출산 후에도 미용실 일을 계속해야 했어요. 아이를 업고 일하기도 했죠. 손님이 없을 때는 아기 침대를 미용실 구석에 두고 재우면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일하면 피로도 잊어버렸거든요. 1993년에는 둘째 딸 미영이도 태어났어요. 아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특히 제 얼굴을 닮아서인지 더 예쁘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아빠를,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미용실 일을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애들 밥 먹이고 준비시켜서 어린이집에 보낸 다음 미용실로 가야 했거든요. 손님이 많은 날에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가정 경제를 위해서는 제가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미용실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매출도 늘어났어요. 1995년쯤에는 월 2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죠.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늘어났고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손님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 사교육비였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영어학원, 피아노, 태권도를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만 안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한 달에 두 아이 합쳐서 120만 원씩 나갔어요. 미용실 수입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비로 나가는 셈이었죠. 그래도 교육만큼은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게 늘 아쉬웠거든요. 아이들만큼은 대학까지 보내서 저보다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애들 교육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죠. 1998년 IMF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미용실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머리하러 오는 횟수도 줄이고 파마나 염색 같은 비싼 시술은 아예 안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때 주변에서 이럴 때는 대출 받아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절대 빚은 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허리띠를 바짝 졸랐죠. 외식은 완전히 끊었고 옷도 새로 사지 않았어요. 아이들 사교육비도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줄였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가족이 한마음으로 버텨냈어요. 아이들도 어리면서도 상황을 이해하는지 엄마 우리 괜찮아요라고 말해주곤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더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미용실 매출도 다시 늘어나서 월 300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때가 제 미용사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하루에 10명 넘게 손님이 오는 날도 있었거든요. 특히 파마가 인기였어요. 그때는 할머니들이 파마를 2에서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하셨거든요. 파마 한 번 하면 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염색까지 같이 하면 15만 원 정도였죠. 하루에 파마 3명만 해도 웬만한 직장인 일당보다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가장 뿌듯했던 건 손님들이 만족해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순자 씨가 해주는 파마가 제일 예뻐하면서 칭찬해 주시면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30년 넘게 다니시는 단골 할머니들도 생겼어요. 그분들과는 이미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죠. 2005년에 은행 직원이 찾아왔어요. 개인연금보험을 권하러 온 거였죠. 그때 그 직원이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할머니 이제 노후 준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품에 월 30만 원씩 15년만 넣으시면 나중에 월 100만 원 이상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확 끌렸어요.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어 교육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저희 부부도 이제 50대가 되어가면서 노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직원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까 정말 그럴듯해 보였어요. 매년 수익률 계산표도 있고 예상 수령액도 나와 있었죠. 보장 수익률 3.5%라는 말도 괜찮게 들렸어요. 은행에서 왔으니까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과 상의해봤는데 남편도 찬성했어요. 우리도 이제 노후 준비해야 할 나이 아니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입했습니다. 월 30만 원이면 미용실 수입의 10분의 1 정도였으니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가입하고 나서는 정말 성실하게 넣었어요. 매달 25일이 되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미용실 매출이 다시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IMF 때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죠. 다만 개인연금 납입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매달 30만 원이 그냥 나가버리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납입을 잠깐 중단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중단하시면 손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넣으신 돈이 아깝지 않으시냐면서 계속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넣었습니다. 2010년에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어요.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이었는데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이었어요.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들어갔죠. 그래도 기뻤어요. 제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다니요. 아들이 대학 다닐 때는 정말 바빴어요. 등록금 마련하려고 더 열심히 일했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미용실에 있으면서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때는 몸이 아파도 참고 일했습니다. 2013년에는 딸도 대학에 입학했어요. 간호학과를 가겠다고 해서 적극 지지했죠. 간호사는 취업도 잘 되고 안정적인 직업이니까요. 이제 아이 둘 다 대학생이 되니까 부담이 2배로 늘어났어요. 한 달에 등록금과 생활비로 200만 원씩 나갔거든요. 그럴 때도 개인연금은 꾸준히 넣었어요. 이미 8년을 넣었는데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몇 년만 더 넣으시면 완납입니다. 라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에 더욱 포기할 수 없었어요. 2015년 드디어 개인연금 15년 납입을 완료했어요. 총 5,400만 원을 넣었죠. 완납 증서를 받았을 때 뿌듯했어요. 이제 노후는 걱정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험회사에서 65세부터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 줬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미용실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동네에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생긴 거예요. 젊은 디자이너들이 하는 세련된 미용실이었죠.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최신 기계들도 다 갖춰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한테는 30년 단골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손님들은 완전히 발길을 끊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한번 가봤더니 괜찮더라면서 가끔씩 다른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겼죠. 가장 충격이었던 건 30년 단골이었던 김할머니가 다른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오신 걸 봤을 때였어요.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머리 스타일이 확실히 달랐어요. 더 젊어 보이고 세련되었거든요. 할머니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 순자야 미안해. 딸이 데려가서 한번 해봤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30년간 단골이었던 분인데 이제 저한테서 멀어져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출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전성기 때 300만 원까지 벌었는데 2016년에는 18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임대료는 그대로 90만 원이었으니까 순이익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때부터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힘들어졌거든요. 손목이 아프고 어깨도 결렸어요. 특히 파마 롤을 감을 때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갔어요. 병원에 가보니 수근관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생긴 직업병이었어요.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미용실 일을 하면서 치료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손님이 있는 시간에는 갈 수 없고 저녁 늦게 가야 했거든요.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은 들어갔죠. 2017년에는 또 다른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바로 맞은편 상가에 생긴 거였어요. 24시간 운영한다고 하면서 네온사인도 번쩍번쩍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정말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그 무렵부터 택시 일이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카카오 택시 같은 앱이 나오면서 손님들이 직접 전화해서 택시를 부르는 경우가 줄어들었거든요. 젊은 기사들은 스마트폰으로 앱을 깔아서 사용하는데 남편은 그런 게 어려웠어요.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나 봐라고 남편이 말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30년간 성실하게 택시 일을 해온 남편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정부에서 사람들 접촉을 줄이라고 하니까 미용실 손님이 뚝 끊겼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머리를 예쁘게 할 필요도 줄어들었고요. 매출이 월 1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임대료 90만 원을 내고 나면 10만 원밖에 남지 않는데 전기세, 물세, 재료비까지 내고 나면 적자였어요. 처음으로 미용실 때문에 가게에 적자가 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몇 백만 원을 받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어요. 지원금은 일회성이지만 적자는 매달 계속되는 거니까요. 그때 이제 정말 미용실을 정리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남편은 2020년에 60세가 되면서 택시를 아예 그만뒀어요. 매각을 했는데 8천만 원 정도 받았죠.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보충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일을 완전히 그만둘 수는 없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경비원 일은 월 1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택시할 때보다는 적지만 안정적이었죠. 다만 야간 근무를 해야 해서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이 이제 62세인데 밤새 일하는 게 몸에 무리가 갈 것 같았거든요. 2023년 드디어 개인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죠. 얼마나 기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15년간 5,400만 원을 넣었으니까 최소 월 8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달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 45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번 달만 적게 나온 건가 싶었어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매달 45만 원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5,400만 원을 넣었는데 월 45만 원밖에 안 나와요? 하고 항의했더니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제야 계약서를 다시 꺼내서 봤는데 온갖 수수료와 보험료가 빠져나간다고 쓰여 있었어요. 보험료? 연금보험인데 왜 또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거죠? 운용수수료, 판매수수료까지 각종 수수료가 매년 빠져나간다고 되어 있었어요. 결국 제가 실제로 투자된 돈은 5,4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었던 거예요. 그때 정말 억울했어요. 은행 직원이 그때 월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속은 기분이었죠. 그 돈을 그냥 적금에 넣었더라면 훨씬 나았을 텐데요. 현재 상황은 이래요. 미용실 매출이 월 70만 원, 개인연금 45만 원, 남편 경비원 수입 140만 원 해서 총 255만 원이 들어와요. 나가는 건 생활비 180만 원, 미용실 임대료 90만 원, 의료비 35만 원 해서 총 305만 원이에요. 매달 5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죠. 그 적자를 지금은 적금을 해지해서 메우고 있어요. 2,300만 원 있던 적금이 벌써 1,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2년 후에는 적금이 바닥날 것 같습니다. 의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가요. 당뇨와 고혈압 약값만 한 달에 15만 원이고 정기검진비와 물리치료비까지 합치면 35만 원은 나가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더 많아질 텐데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해요. 미용실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단골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셨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30년 넘게 다니셨던 박 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죠.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새로운 손님들은 거의 안 와요. 젊은 분들은 당연히 프랜차이즈 미용실로 가고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은 택시 타고 큰 미용실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 같은 동네 미용실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40년 넘게 다니셨던 최 할머니가 다른 미용실 플라스틱 가방을 들고 오신 거예요. 저를 보시더니 순자야 미안해. 요즘 다리가 아파서 집 근처로 다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 할머니 젊었을 때부터 머리 해드렸는데 결혼식 때도 자녀분들 결혼식 때도 제가 해드렸거든요. 이제는 그런 인연도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임대료도 부담이에요. 건물주가 재작년에 바뀌었는데 새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리려고 해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서 월 120만 원으로 올리자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적자인데 임대료가 더 오르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권리금을 받고 미용실을 넘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 누가 미용실을 인수하겠어요? 오히려 나갈 때 원상복구비를 물어야 할 것 같아요. 38년간 써온 미용실인데 벽지도 다 뜯어내고 바닥도 새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남편 상황도 걱정이에요. 올해 65세가 되는데 경비원 일이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해요. 특히 야간 근무가 몸에 무리가 많이 간대요. 새벽 2시, 3시에 순찰을 돌아야 하는데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고 하거든요.
70세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남편이 일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140만 원이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차마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워요. 아들은 중견기업에 다니면서 연봉 5,500만 원 정도 받지만 아이 둘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 보여요. 작년에 아파트도 샀는데 대출 상환하느라 빠듯하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간호사로 일하다가 결혼하고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에요. 사위도 일반 직장인이라서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손자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저희 때문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명절 때 아이들이 모이면 가끔 부모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괜찮다, 우리 알아서 한다고 말해요. 정말 괜찮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전기만 나가고 임대료만 나가고 아무 소득이 없었죠. 그 빈 미용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8년간 성실하게 일했고 노후 준비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걸까요? 개인연금도 15년간 꼬박꼬박 넣었는데 턱없이 부족하고요. 은행에서 주택연금을 권하더라고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을 받는 거래요. 3억 원짜리 아파트면 월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 아이들한테 물려줄 유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평생 모은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인데 그것마저 없어진다면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부모님이 편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부모로서 뭔가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요즘 밤마다 잠이 안 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어서요. 건강이 더 나빠지면 의료비는 더 늘어날 텐데 수입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정말 막막해요. 요양원 비용도 한 달에 200만 원은 넘는다던데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가끔 TV에서 노후 준비 이렇게 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봐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월 300만 원은 있어야 여유로운 노후라고 하는 걸 들으면 허탈해져요. 저희는 지금 255만 원 들어와서도 적자인데 300만 원은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 손님이 오는 날도 있고 미용실 문을 열고 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20년 단골이신 이 할머니가 오셔서 순자야, 내가 해주는 머리가 제일 편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다시 힘이 나요. 비록 젊은 디자이너들처럼 세련된 스타일은 못해드려도 오랜 경험으로 쌓인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미용실을 정리하게 되더라도 완전히 손을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집에서 출장 미용이라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들 댁에 찾아가서 머리 해드리는 거죠. 수입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남편도 경비원 일을 70세까지는 하겠다고 해요. 몸이 힘들어도 수입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부부가 함께 건강을 잘 챙기면서 조금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후회되는 게 개인연금이에요. 그때 은행 직원 말만 믿지 말고 좀 더 꼼꼼히 따져봤어야 했는데요. 보험료며 각종 수수료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실제 수익률은 얼마인지 제대로 알았어야 했어요. 5,400만 원을 그냥 적금에 넣었다면 지금쯤 6천만 원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돈으로 매달 조금씩 쓴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텐데요. 개인연금 때문에 오히려 노후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서 억울해요. 요즘 젊은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노후 준비할 때 금융상품 가입하시기 전에 정말 꼼꼼히 따져보세요.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수수료가 많이 빠져나가는 상품들이 있어요. 특히 보험회사나 은행 직원이 찾아와서 권하는 상품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실적을 위해서 상품을 파는 거지 여러분의 노후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계약서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저는 그때 복잡한 글씨들이 많아서 대충 넘어갔는데 그게 독이 되었어요. 어떤 수수료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손해인지 다 알아보고 가입하셔야 해요. 그리고 너무 한 곳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연금만 믿고 다른 준비를 소홀히 했어요. 적금도 더 많이 넣고 부동산 투자도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건강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랐어요. 젊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의료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녀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아이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미리미리 가족끼리 의논해서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족이 함께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38년간 미용사로 살면서 배운 건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현명한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이들도 잘 자랐고 손자들도 예쁘게 자라고 있으니까 완전히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일도 미용실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릴 거예요. 한 명이라도 오신다면 정성껏 모셔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가다 보면 언젠가는 더 나은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우리 모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